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 공방이 국회 외통위로도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따졌고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정쟁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이 2년 전 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정황을 포착하고 윤관석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정부기관의 도청 의혹을 두고 외통위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많은 여야 의원들 관련된 발언을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듣고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초기 접근 태도는 대단히 굴욕적이고 대단히 무마하고 있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 공세의 소재를 삼는 그런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악의로 뭐 도감청한 증거는 없다. 아니 이거 조사했습니까? 김태우 차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단언을 내릴 수 있나요? 일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 지리적 측면을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 기관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를 조장시키는 이런 주장이 아닙니까? 결국은 상임위가 열리는 오늘 오후에 반차를 썼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현안의 중대한 주요 증인을 누군가가 빼돌린 것 아니냐. 우리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입장 발표를 했는데 이걸 의혹만 가지고 문제를 확대 재생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관계자의 출석을 오늘 당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과 또 국익 차원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외통위 현안 질의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여당과 야당 입장이 상당히 다른 모습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대응 굴욕적이고 무모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정쟁화하고 있고 정치적 꼼수다라는 발언인데요. 전반적인 지금 상황들 그리고 어제 외통위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조 전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만약에 미국이 이제 우리 대통령실을 도감청한 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동맹 간이라도요. 예. 그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도덕적 차원에서는 그게 이제 맞는 대응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좀 국가 이익 차원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실 부부지간에도요. 배우자의 동태가 좀 수상하다면 휴대폰도 엿듣기도 하고요. 야심한 밤에 어디 가서 뭐 하는지 휴대폰 위치 추적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동맹 간에도 이게 이런 그 도감청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미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 이른바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에 이루어진 그 대화록 있지 않습니까? 예. 포탄 수출을 둘러싼 그런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위조됐고 조작된 것 같다. 위조되고 조작된 것 같다. 그렇다면은 원본을 누가 유출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작한 세력이 누구인가? 지금 그게 이제 러시아로 지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가 그거를 왜 조작을 했겠는가, 위조를 했겠는가? 그거는 바로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기 위한.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인 교전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비 지원이 되지 않게끔 하고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걸 위조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도요. 이게 주권 국가라서 당연히 문제 제기하고 항의할 거는 그건 좀 맞다라고 보는데 그게 만약에 러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의도로 조작된 거라면요. 러시아의 그 주장의 장난질에 장단 맞춰주는 이런 것은 정말이지 국익에 반하는 행위니까 야당도 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자기 직무를 행하게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야당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 전 의원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친구 그것도 뭐 도움을 주고받는 절친이죠. 예. 절친이 명백하게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하니까요.
아무리 동맹이고 그렇더라도 그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지금 김태호 차장을 비롯해서 정부가 하는 이 반응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특히 김태호 차장은 이 사람이 과연 안보실의 차장인가? 라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이상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미국까지 가서도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 특파원단을 만났는데 특파원단이 미국이라는 말만 꺼내면 막 화를 버럭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태호 차장은 정말 자질 부족이라는 것을 지금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이 이 대목에 대해서 특히 정보에 관해서 미국 정부의 오래된 전통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NCND인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오스틴 국방장관이 존재 사실 그리고 리크가 된 사실 자체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백악관의 관계자도 공적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해석을 하자면 이런 문서가 존재했고 이 문서가 유출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SNS를 통해 유통이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틀린 팩트가 있어서 이것이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전체적으로 작성과 유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 정도 되면 확인을 한 겁니다. 컨펌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당사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뭐 이것은 아니고 뭐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이 박진 장관도 어저께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약간 톤이 달라요. 근데 도대체 김태호 차장이라는 사람은 왜 국내 특히 미국까지 가서 이러고 돌아다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김태호 차장이 이제 미국의 관계자들하고 분명히 만날 거 아니에요? 예. 만나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이건 국격에 맞지 않는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야당의 지적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황당하다 이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고 야당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때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에 간 김태호 차장에게 이제 특파원들이 이제 질문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한 바가 미국이 아기를 가지고 도감청한 정황이 없다라고 했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더 이상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아까 신경명 의원님께서 막 버럭했다는데 제가 그 화면으로 다 봤거든요. 버럭하지는 않았고요. 약간 좀 썰렁하게 좀 대답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 김태호 차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른바 김성한 이문희 대화록의 상당 부분이 위조가 된 것이다. 미국과도 이거를 서로 크로스 체크해갖고 확인을 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약간의 이제 좀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인 것 같은데 공직자는 암만 개인적으로 그 감정이 안 좋더라도 꾹꾹 눌러야 되는 게 공직자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김태호 차장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금 더 기자들에게 친절한 태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그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보자고요. 요번에 한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죠. 영국도 그랬죠. 프랑스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의 그 동맹국이라는 데도 미국이 다 들여다본다. 뭐 이런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만이 뭐 이렇게 딱 그 한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정확히 봐야 되는 게요.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무슨 국제 조약 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정치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으로 도감청 방지 조약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위반한 국가에게는 페널티를 주도록 그런 국제 조약을 만들지 않는 한 지난번에도 그 메르켈 총리 몇 년 전에 됐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거든요. 안 한다고. 근데 하잖아요. 그게 근절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꾸로 얘기하자. 우리 국정원이요. 그 북한 관련, 평양 관련 정보를 없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휴민트가 있고 지금 저런 신호정보 시긴트가 있고 근데 그러면 도청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이 지금 북한이 미사일 도발 오늘도 쐈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거를 한 일주일 전에다 포착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시긴트 그 정보 활동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일주일 전에 포착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되면 그 능력이 되는 미국으로부터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공유해가지고 같이 북한의 도발에 그 맞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가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 한미동맹 미국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고 그래서 이게 자꾸만 정치 공세를 해갖고 한미 동맹을 좀 뭐라 그럴까요? 약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거는 야당도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예. 그 어제 외교 이문희 전 외교 비서관이랑 그러니까 김성한 전 실장이랑 이문희 전 외교 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 나왔던 보도의 내용인데 이문희 전 외교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았어요. 반차를 냈다. 오후 반차를 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던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은 사실 이번 이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핵심적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경험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지금 본인이 지금 잘린 거 아니겠어요? 이 사태 도대체 왜 잘리고 잘린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핵심적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안 나온 걸로 판단이 돼요. 근데 뭐 안 나온 걸 가지고 뭐 아프다 그러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 관심, 국가적 관심은 물론이고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안 나와서 말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나오기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신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하면 2013년에 스노든 사태가 있어서 메르켈 총리, 독일 총리를 10년 동안 도감청을 핸드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드러나니까 그때도 이례적입니다. 딱 10년 됐는데 이례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에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10년 동안 한 게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합니다. 물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렌들리한 우방에 대해서 그렇게 도감청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그때 있었던 거고요. 적대적인 그건 뭐 해야죠. 그걸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야당이나 국민들이 시비를 거는 건 아니고요. 프렌들리한 우방에 대해서 더군다나 우방의 지도자 대통령실에 대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도청을 한다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고요. 이 도감청 문제는 사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면면하게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도청과 감청을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비를 하고 대응을 했어야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거니까 이런저런 대목에 대해서 이번에 점검을 좀 잘해서 대비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사후 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우리 정부하고 김태호 차장이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미국 가서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미국 정부의 얘기하고도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보실 차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다니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감청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근절하기 힘든 게 부인할 수 없는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정보 동맹체가 있어요. Five Eyes라고 5개의 눈. 이게 뭐냐면 네. 미국하고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1946년에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와 호주와 뉴질랜드 이렇게 5개 국가예요. 그런데 기술력이 제일 좋은 건 미국이겠죠. 그럼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하고 호주, 뉴질랜드, 뭐 캐나다 나름대로 합니다. 그거를 다 모아서 공유를 합니다. 그거를. 예. 그게 이제 Five Eyes예요. 그래서 이게 정보 이제 동맹체인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6번째 그 Six Eyes로 들어가는 것도 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취득한 이런 그 정보를 우리 대한민국도 그대로 다 공유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그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은 좀 일단락하려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뭐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있고는 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조금 너무 섣불렀던 게 아니냐라는 네. 쓴소리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정부는 이렇게 그냥 일단락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지금 이제 26일 날 저기 이제 대통령 국빈 방문 12년 만인가요? 13년 만인가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오히려 저는 비온 후에 땅이 굳는다고 네.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지는 하나의 반전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 측으로부터 또 이렇게 그 사과 받을 건 받고 예. 뭐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하면서도요. 오히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런 식스 아이즈 그런 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한미 간의 정보 공유를 한미 간의 정보 공유 특히 북한에 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더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해 나가는 것이 이번 그 사태를 슬기롭게 그 헤쳐나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윤상현 의원이 뭐 여당 의원으로서 이 정도 뭐 쓴소리는 저는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윤 의원이 맞는 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자꾸 이 파티 라인 정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특히 외교 안보, 정보는 외교 안보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외교 안보 정보를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 얘기 뭐 우리 정보 세계에서 꾸준히 얘기해 왔던 건데 파이브 아이즈는 우리가 뭐 가입하겠소라고 신청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그 파이브 아이즈의 멤버들이 특히 미국이 필요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얘기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한미 간의 정보 공유의 양과 질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이게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의 정보 공유의 양과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분량을 늘리는 문제 그리고 또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타이밍 문제 같은 것을 좀 정밀하게 앉아서 얘기할 필요는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계기는 좋은 계기이긴 한데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서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있다라는 건데 우리 정부가 그래서 공식적인 뭐 사과 요청이라든지 유감 표명 정도를 미국에 요청을 하게 될지 혹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조청당했다라고 하는 그 팩트 확인이 돼야지 그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엄중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 요청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 그렇게 대통령실 자체를 그 뭐 하는 건 힘들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취임하면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거기로 옮기면서요. 그 어제도 뭐 언론사에서 이제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미국 그 측으로부터 미국 그 정보 관련 그 부품 회사로부터 도청 방지용 그거를 고가에 그 매입을 해갖고 용산 대통령실에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른바 김성한 이문희 대화록이 실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도청이 안 됐는데 마치 뭐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도청된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위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일부가 도청됐고 일부가 도청됐는데 일부 도청된 게 대통령실이 뚫린 건지 아니면 그 두 사람이 대통령실 바깥에서 대화하는 것들이 그게 포착이 된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이 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여하튼 뭐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 원래 두 사람 간에 나눈 대화는 뭐였는데 어떻게 됐다 뭐 등등 해갖고 적어도 그런 것들이 좀 확인돼야지 그 다음 뭐가 좀 조치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한미 간에 그런 것들을 서로 확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들어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죠. 그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온 건데요. 지금 미사일이 1000km 비행 후에
동해상에 탄착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고각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아직은 지금 정확하게 정밀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발사가 1000km 비행한 거고 고각 발사이기 때문에 ICBM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3월에 쐈었던 평양에서 쐈었던 미사일 역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었고 고각 발사였는데 그 당시에도 1000km를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군은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는 중대 도발이다. 강력 규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더 정확한 재원이 나오거나 관련된 이야기 전해지는 대로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질문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십만 발의 포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 대여 형식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면 우리가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라는 어떤 논란에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우리나라에 이 무기 지원 요청을 해온 적도 있었고 미국도 은근히 이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탄약까지도 고갈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형식으로 직접 판매가 아니고 대여로 하자 이런 정도로 이제 약간 우회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이 판에 이 도청 논란이 지금 생긴 거고 그래서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국제정치의 현실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파고를 잘 넘기는 것이 우리 외교 안보의 현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게 좀 슬기롭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미 그리고 여러 관계 당사자들이 지금 연구 중인 것이고 그중에 일부가 현실화된 걸로 파악됩니다. 이게 도청된 문건이랑 이제 연관지어서 네. 정부에서는 이제 선은 긋고 있어요. 우회 지원이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딱 읽어보고요. 예. 그 김성환 이문희 대화랑 이건 완전히 조작됐구나 하고 딱 느낀 게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안 되고 폴란드로 수출하는 건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문희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대죠. 미국으로 수출하게 될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 될지 아니게 될지는 예. 우리가 굉장히 그래서 공경에 빠지게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가 무기를 수출할 때는요. 그 수입하는 나라로부터 최종 사용을 누가 할 것입니다. 그 서약을 받아요. 받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걸 수입을 했잖아요. 예. 우리 포탄을. 근데 그거를 또 딴 데다가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국 측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 재수출을 하려면요. 한국 측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저렇게 대여 방식도 있지만요. 밀어내기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155mm 포탄이에요. 이게 지금 러시아 쪽은 굉장히 많은데 우크라이나 쪽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이 전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상당한 그 공급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폴란드 총리도 그 문제를 언급한 거예요. 한국도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 밀어내기 수출은 뭐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포탄의 재고가 있잖아요. 네네. 앞부분을 밀어내는 거예요. 예, 앞부분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주고요. 그 뒷부분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준 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술적 문제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대여 방식도 있고 그 밀어내기 수출 방식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될지 안 될지가 우려스러워서 뭐 한다? 그 대안으로 폴란드다?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더 들어오고 정리가 되면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죠. 2년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을 때 그 당시에 돈 봉투가 오갔다. 여기서 지금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이 두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내용입니다. 지금 송영길 당시의 후보를 도왔고 그때 금전적인 것이 오갔다라는 내용인데 민주당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내놓는 것이 어떠한 정치적인 수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 팩트를 가지고 제가 다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이건 검찰이 확인을 하고 아직 민주당의 공식 대응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팩트를 지금 검찰이 이제 어저께 내놓은 거고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이 팩트는 좀 확인을 이제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텐데 예. 이 사안의 근원 발상지는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입니다. 예. 그렇죠. 전화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그 자동 녹음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만 건이 여기에 있었고요. 이 팩트는 작년에 수사를 할 때 이미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이 어느 언론사인가에는 통째로 유출이 됐다는 보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사는 이걸 전부 다 들었어요. 몇만 건이지만 사실 의미 있는 건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많아봐야 몇천 건 정도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의미 없는 본인의 일상 대화를 다 녹음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는 대화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팩트, 어저께 검찰이 설명한 팩트는 이미 조금씩 흘러나왔던 얘기들일 겁니다. 근데 지금 21년 초에 전당대회가 있었고 이 전당대회 때 송영길 대표하고 홍영표 그 당시 후보하고 박빙이었거든요. 결과도 박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만약에 팩트라고 그런다면은 예. 그 당시 박빙 대결의 결과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민주당 자체적으로 이제 어저께부터 어제 아침에 압수수색이 있었으니까 예. 조사 중이고 공식 대응은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있으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를 몇 년치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흐름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저 송영길 전 대표가 뭐 프랑스에 뭐 공부하러 간다 그랬을 때 출국 금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그때 좀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뭐 우리 신경민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 정가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얼마 전부터 좀 떠도는 그런 풍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된 거고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요. 그런 건데 지금 저는 뭐 윤관석 의원이 야당 탄압 기획 수사다 이렇게 뭐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뭐 방송사에서는 뭐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하고 통화한 육성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날짜까지 특정이 됐습니다. 2021년 4월 27일과 4월 28일. 그다음에 그 봉투 하나에 300만 원이 들어가 있었고 그 이제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민주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거기서 이제 9천만 원을 만들어주는데 그중에 6천만 원이 이정근 부총장을 통해서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이 됐고 그거를 10명의 현역 의원에게 수도권과 호남의 10명의 현역 의원에게 300만 원씩 두 차례에 나눠서 10명에 줘갖고 6천만 원을 줬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날짜, 방식, 봉투에 들어있었던 액수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또 나중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그 송영길 보좌관에게 나중에 대표되고 나서 정무조정실장을 하니까 뭐 저 이재명 대표에게 뭐 정진상처럼 뭐 그런 존재 같은데 거기다가 보냈음.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보냈음 뭐 이런 거를 2번이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저렇게만 뭐 이게 무슨 조작이다 기획이다 할 게 아니라 팩트에 대해서는 팩트로 반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신지호 전 의원님께서는 야당에서 말하는 포렌식을 한 지가 좀 됐을 텐데 왜 지금 와서라고 말하는 이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제가 검찰 당국자가 아닌데 그걸 예, 어떻게 예. 알겠습니까? 그렇게 근데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예,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타이밍을 왜 요 타이밍을 골랐느냐 뭐 하는 건데 그거는 뭐 민주당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전 토를 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예. 이제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 법사위가 열려서 한동훈 장관한테 그걸 질문을 한다. 그럼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답할 것인가?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는 도중에 요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답을 하겠죠. 이게 어디까지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아니 답은 뭐 빤한데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시점이라는 건 맞아요. 4월 10일 총선 1주년을 앞두고 여러 개의 여론조사가 언론을 통해서 쭉 흘러나왔는데 사실 국힘당으로서는 충격적인 조사가 나온 거죠. 여당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더 많아졌고 또 하나는
그 본토라고 그러는 사실 지지의 본거지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당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찍겠다고 하는 지금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는 송영길 대표가 작년에 프랑스로 출국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출국 금지를 한 해 만에 금지가 이미 됐네 안 됐네 그러다가 겨우 출국은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왔고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툭 검찰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팩트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논란의 여지가 물론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시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을 할 것도 없이 너무나 검찰이 꽃감 빼먹듯이 적당한 시점 봐가지고 이 시점이 참 좋겠다 그래서 툭 던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여서 이건 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반박을 하면요. 예.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가 내년 총선 때 네. 그 정부 견제론, 네. 거야 견제론, 예. 정부 견제론이 더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네. 그 겸허하게 뭐 좀 반성할 거 반성하면서 쇄신할 거 쇄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그 정부 심판론 이런 게 50% 달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30%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그게 별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이제 저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검찰이 만약에 그것만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모든 수사가 정치 기획이다. 이건 거의 관심법 수준이에요. 궁예의 관심법 수준. 그럼 저희 국민의힘 이야기로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기강 세우기 언행 조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어제 중진 의원들 만났는데 네. 중진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의 역할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네. 좀 들으셨는지요? 아니, 저는 좋은 의미의 그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좋은 의미의 권위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네. 식으로요? 그러니까 김기현 그 대표가요, 굉장히 온화한 판사 출신으로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중재하는 그쪽인지 원래 또 성품도 좀 약간 그런 게 있고 이게 뭐 과격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온화하게 또 이렇게 협상하면서 잘 균형을 맞추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저 집권 여당을 끌어가기 위해서 그냥 강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그러니까 뭐 일도 양단식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딱 뭔가 영을 세워야 될 때는 세워야 되고 지금 정광훈 목사 문제라든가 예. 김재원 최고위원 부적절한 발언들. 발언에 대한 어떤 처분 이런 것들은 보다 좀 신속하게 강단 있는 그런 대응이 좀 나왔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부분들을 보고 중진 의원들이 이런 쓴소리를 했을까요? 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사실 이건 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보궐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5.18의 진심, 국힘당의 진심, 서진 정책의 실체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주 4.3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태영호 최고도 그렇고요. 조수진 의원의 이 실언은 사실 좀 상식 내지는 뭐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정광훈 목사의 대응 또 홍준표 시장과의 어떤 말싸움 이런 게 쭉 한 달여 동안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 대충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이렇게 대표가 불러가지고는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그대로 침투가 돼가지고 여당 안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허약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김기현 대표가 이 문제가 확 불거졌을 때 한 지난 6일 때는 당의 이미지 실추시키며 당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앞으로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상 보면 이제 뭐 윤리위원회에도 그 황정근 변호사가 윤리위원장으로 이제 내정이 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징계 수순은 밟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거든요. 저는 예.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 문제의 발언들은요. 그 윤리위원회 회부를 해야 되고 징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최고위원이라고 뭐 아무 말이나 다 하면 되나요?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공약해오던 거를 그렇게 어떤 좀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진
그런 곳에 가서 거기 그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 당의 이익보다 선당 후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당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다가 사고를 낸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저는 징계감이 된다고 봐요. 그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좀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요, 정광훈 목사가 좀 너무 과하다. 한마디로. 그 정광훈 목사 그 집회에 광화문에 나오시는 그 많은 그 저희들이 볼 때는 애국 충정에서 나오시는 그런 분들의 문제 제기가 아니고 예. 정광훈 목사가 그래도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 예. 그럼 우리나라는 정교가 분리돼 있는 나라 아니에요. 뭐 정치인들은 뭐 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은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오바를 해도요, 한참 오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발언은요, 정광훈 목사의 그런 발언은 자신의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을 오히려 더 약화시키고 거의 그 없어지도록, 제로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오히려 그런 그 기폭제가 좀 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그 보여집니다. 영향력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좀 있다는 건 국민의힘 안에서 아니, 의원들끼리 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뭐 예. 저 이제 또 야당 측에서는 뭐 정광훈 뭐 일개 목사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되는 뭐 집권 여당 그런 게 니들이 무슨 집권 여당 자격이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쭉 실사를 해봤어요. 예. 정광훈 목사가 이제 국민의힘에 많이 입당하라 했는데 거기 추천인에 정광훈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한 5,000장 정도 지금 발견된다는 얘기거든요. 5,000장 정도. 근데 예. 지금 국민의힘 그 권리당원이 85만 명 아닙니까? 85만 명 중에 5,000명이면요. 물론 5,000명이라는 숫자가 크지만 뭐 그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야당에서 제기하는 그 정도의 뭐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께 짧게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양복법 그리고 간호법 등의 처리가 주목되는데 민주당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어떻게 좀 오늘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실 건지요? 글쎄 지금 의사 일정이 전혀 지금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으로 봐서는 이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일정을 봐야 되겠지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러서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유동적이긴 하죠.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민주당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그건 뭐 이제 이재명 대표랑 뭐 저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뭐 네. 저도 뭐 신경민 의원님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령 뭐 200표를 해야 되는데 200표 확보는 안 될 거고, 예. 그래도 뭐 기록은 남겨놔야 되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이제 강행을 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셨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 역시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